Common Emit Amplifier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Common Emit Amplifier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배치 구조가 됩니다. Common Emit Amplifier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DC 해석인 바이어스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저항 회로는 간단한 ohm의 법칙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Common Emit Amplifier는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어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등가적인 저항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저항을 R파이라고 하는데요. R파이 저항값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 증폭기인 C 앰플리파이어가 가진 교류 입장의 전압 증폭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Common Emitter Amplifi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Emit Amplifier는 어떻게 증폭기로 사용이 될까요? 그 중심에는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트랜지스터인가 하면 BJT라는 트랜지스터입니다. BJT는 정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만나는 이 정션이 몇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정션이 두 개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BJT, 정확하게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가 이와 같이 생긴 증폭기가 증폭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이름이 이제 Common Emitter이기 때문에 입출력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통 단자가 이미터입니다. 여기가 올라가면 이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터이기 때문에 Common Emitter라고 부르고, 자, 이미터가 공통이기 때문에 입력은 베이스에서 들어가고요. 출력은 컬렉터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출력을 뽑을 때 기준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전압을 걸기 위해서는 입력 쪽이 있는 베이스를 플러스, 이미터를 마이너스로 해서 입력을 집어넣고요. 출력에 뽑아낼 때도 컬렉터가 있는 쪽을 플러스 전압을 걸고 이미터가 있는 쪽을 마이너스를 걸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가 공통이 되기 때문에 Common Emitt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Common Emitter가 왜 증폭을 하는가를 보려면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봐야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Emit, Base, Collector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내부에는 전류를 흘리게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반송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캐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캐리어가 있고, N형 반도체는 전자인 캐리어가 많아서 N형이라고 부르고, P형 반도체는 홀, 플러스인 홀이 전류를 주로 운반하기 때문에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또 옆에 있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아서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반도체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N형 아니면 P형이 있는데 이 둘을 붙이게 되면 NPN이라는 트랜지스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N형, P형, N형 순으로 붙였다라고 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이 시작되는 곳은 이미터입니다. 이미터에서 캐리어가 나가는데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캐리어는 누가 나갑니까? 전자, 마이너스가 베이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데 주의할 점은 이미터 쪽에서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려면 정션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션은 계단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리어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은 가만두면 캐리어가 이 계단을 뛰어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베이스 쪽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마이너스가 올 수 있도록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인력을 받아서 계단을 뛰어 넘어서 베이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베이스는 굉장히 얇게 만들기 때문에 2m가 많이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2m에 있는 전자가 많이 넘어왔는데 이 전자가 베이스 쪽에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에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만나야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이스 쪽을 워낙 얇게 만들다 보니까 베이스 쪽에서는 전자, 일렉트론이 홀, 이 구멍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전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럼 전류를 형성하지 못한 캐리어는 이미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터 쪽에는 전자가 계속 넘어오고 있으니까 청력을 받겠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컬렉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서 결합 못한 전자가 캐리어가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컬렉터는 굉장히 강한 플러스 전압을 걸기 때문에 컬렉터 쪽으로 넘어간 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컬렉터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컬렉터 쪽이 비었기 때문에 다시 이미터에서 넘어온 전자가 베이스를 거쳐서 컬렉터 쪽으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동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럼 전류를 보면 이미터 쪽은 전류가 많이 흘러요.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베이스 쪽에 전류를 약하게 변동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비율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의 약 베타배만큼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보통 100에서 300 사이기 때문에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보다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약 100에서 200배 정도 큰 흐름이 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쪽을 흔들어서 약하게 베이스 쪽을 흔들더라도 이미터나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이밋 회로를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 관점에서 본다면 베이스 쪽에 약하게 전류를 흘리더라도 이 베이스는 이미터 쪽에서 넘어오는 캐리에 대한 훌륭한 미끼가 됩니다. 크기는 베타 플러스 1만큼 비율로 이제 이미터 전류가 넘어오게 되고요. 일부는 베이스 쪽에서 결합은 하지만 대부분은 컬렉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베타배만큼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 출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를 우리가 증폭기라고 부르고 베이스 쪽에 입력을 넣고 컬렉터 쪽에 출력을 뽑아서 이미터가 공통이 되기 때문에 커먼 이밋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커먼 이밋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전압이나 전류를 편향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증폭을 잘 할 수 있도록 증폭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편향시키는 것을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에 있도록 바이어스를 걸어줍니다. 액티브 모드는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사용되는 모드를 뜻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커먼 이밋 앰플리파이어의 경우에는 베이스 쪽에 저항을 두 개를 달고 이미터 쪽에 안정화를 위한 저항을 하나 달고 컬렉터 쪽에는 출력을 뽑아내기 위한 저항을 달아줍니다. 베이스 쪽에 저항을 두 개 달아주는 이유는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RB1이라는 트랜지스터와 RB2라는 트랜지스터는 거의 전압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압 분배기를 통해서 베이스 쪽에 원하는 전압, 이 이미터보다는 베이스 쪽 전압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가 하면 트랜지스터의 화살표 있는 쪽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는 약 0.7V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7V보다 약간 큰 전압이 베이스 쪽에 걸려줘야지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설계하기 위한 준비는 먼저 베이스 쪽을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설계를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든 게 뭐 15V를 걸었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CC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트 쪽에 전압이 걸리는데 보통 이제 큰 전압은 알파벳 대문자를 반복해서 써서 전압이 크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VCC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도 걸린 전압이 VCC고 여기도 걸린 전압이 VCC입니다. 다만 베이스 쪽에는 컬렉터보다는 전압이 약하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낮춰줍니다. 얼마만큼 낮춰주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전압 분배기잖아요. 그래서 RB1 저항, RB2 저항 더한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은 RB2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RB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간 전압은 VCC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계산을 하면 컬렉터 쪽에 등가 회로의 전압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VBB라고 하고 우리가 계산한 등가 회로는 테베넨 등가 회로가 됩니다. 그럼 테베넨 등가 회로에서는 전압원뿐만 아니고 저항까지 필요하니까 저항은 계산하는 방법이 내가 계산하고 싶은 포트에서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려서 이 전류가 분배가 되면 병렬이고 분배되지 않고 한 길로만 가면 직렬입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 VBB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100kΩ 쪽으로도 전류가 가고 50kΩ 쪽으로도 전류가 가요. 이 말은 RB1하고 RB2 저항이 병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병렬 저항을 계산을 하면 이 베이스 쪽에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걸어주는 전압은 VBB, 그 다음에 저항은 RB, 여기에는 RB만큼 저항이 있다. 이 VBB는 자, 여기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BE라고 하는데 요건 다이오드라서 거의 0.6V 아니면 0.7V입니다. 얘보다는 높은 전압, 그러니까 VBB라고 하는 전압은 내가 걸어주는 전압인데 이 트랜지스터의 다이오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있는 다이오드를 켜주기 위한 전압보다는 큰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7V니까 거의 1V 정도는 걸어줘야지 트랜지스터가 켜져서 증폭할 베이스 쪽에 있는 두 저항을 테베넨 등가회로 이용해서 DC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로 이제 바꿨다가 하면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루프는 베이스하고 이미터를 만나기 때문에 B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B 루프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앞서서 전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베이스 전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컬렉터 전류는 트랜지스터 계산한 사람들은 베타 IB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이스보다 베타 배만큼 큰 전류가 컬렉터로 흐르게 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 갔는가 하면 이미터에서 갔습니다. 이미터가 항상 전류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미터에서 가서 이미터에서 들어간 전류는 베이스로 흐른 전류,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플러스 1의 IB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루프를 돌려보면 내가 걸어준 전압은 얼마예요? VBB만큼 걸었는데 이때 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쪽은 IB가 흐르고 이미터 쪽은 IE가 흐릅니다. 전류가 다르긴 하지만 베타배만큼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RB 저항의 전압 극성은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VB도 이 방향으로 형성되고 RE도 이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전압 극성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옴 법칙 써서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은 IB, RB.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건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0.7V로. 그 다음에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IE, RE가 되고, 자, 이 공식에 베이스에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이미터 전류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 공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과 같습니다. 자,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베이스 전류는 큰 관심이 없어요. 증폭이 일어나는 지점은 베이스가 아니고 컬렉트입니다. 베이스는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컬렉트 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컬렉터 전압을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의 IB입니다. 베타의 IB. 베타의 IB라서 여기서 구한 IB 값에 베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베타가 굉장히 크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VBB 빼기 VBE 값을 RE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E에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랑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RE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환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전압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액티브 모드로 이제 간주를 할 텐데요.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루프를 하나 택하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루프입니다. 이 루프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루프이기 때문에 CE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걸어준 전압은 얼마인가요? 위에 VCC만큼 걸었죠. 그러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의 극성은 RC 입장에서는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VC는 컬렉터 기준으로 해서 이미터 전압이 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컬렉터 쪽이 플러스, 이미터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으로 RE 저항 쪽은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위쪽이 전압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전압 극성이 동일하죠. 이걸 다 모으면 옴 법칙으로 계산하면 IC, RC, VCE, IE, RE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컬렉터 전압, 이미터 전압을 집어넣어 주면 VCE 값은 VCC 빼기 ICRC 빼기 IRE가 됩니다. 근데 컬렉터 전류하고 이미터 전류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사적으로는 VCC 빼기 IC하고 RC, RE 저항값을 더해서 곱해주면 근사적으로 VCE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트랜지스터 바이어스를 해석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 증폭할 수 있는 액티브 모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저항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항값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스파이스에 넣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쉽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RB1, RB2 값은 10kΩ보다는 좀 크게 선택을 하고요. 베이스 쪽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항을 좀 크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 저항은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데 일단 베타 값에다가 RE 저항, 이 RE 저항은 피드백 저항이라서 트랜지스터를 안정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곱한 값이 RB보다는 좀 크도록 RE장을 너무 작게는 안 되고 약간은 크게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렉트에 달아주는 저항은 이게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에 있도록 이제 맞춰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달아주는 부하장, 여기 표시는 되진 않았지만 컬렉터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부하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달아주는 이 부하장하고 비슷하든가 아니면 약간 큰 값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정폭한 값이 부하 쪽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베이스에 있는 RB 저항은 이제 전압 분배기를 위해서 달아줬기 때문에 저항을 좀 크게 한다. 내가 필요한 거는 전류가 아니고 전압이 필요합니다. 베이스에 걸어주는 전압, 누구보다 큰, 자, 여기에 있는 VBE 전압보다 큰 전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전압 분배기로 역할을 하도록 RB1, RB2를 조정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트랜지스터에 가해주는 전압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로 전압을 가해주면 쉽게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액티브 컨디션,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액티브 모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은 컬렉터이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밀리암페어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잴 때는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재는데 위쪽을 플러스, 밑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전압을 잽니다. 그때 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내가 걸어준 전압의 반 정도가 되면 액티브 모드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준 전압이 12V라고 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6V가 되면 좋다는 거죠. 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는 증폭기에 사용하는데요. 내가 걸어준 전압이 VCC의 반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포인트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 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걸어준 전압은 0V에서 VCC 사이이기 때문에 교류 전압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가장 키우려고 하면 중심점, 중간 전압이 걸어준 바이어스 전압의 반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 쪽 전압에 해당하는 VCE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춥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얘는 다이오드 특성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반드시 0.7V 정도가 되도록 바이어스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인 common emitting amplifier를 구성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RB1, RB2, RC, RE라고 하는 저항은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저항입니다. 여기에 펑션 제너레이터의 테비넨 등가 회로에 해당하는 AC 전압원과 소스 저항 RS, 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50ohm입니다. 그리고 컬렉터 쪽에 부하장을 달아주면 증폭기가 구성이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에 커패시터가 군데군데 들어간다는 거. 이 커패시터가 왜 들어가는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바이어스 해석할 때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가 하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정션이 있는데 이 정션은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컬렉터 쪽은 등가 회로가 이 커런트 소스처럼 이 커런트가 일정하게 흐르는 컬렉트 커런트가 일정하게 흐르는 커런트 소스처럼 동작을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AC로 갔을 때 교류 입장에서 증폭도가 되는데 그건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를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냥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다이오드니까 0.7V다. 컬렉터는 등가 회로를 커런 소스,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커런 소스로 간주하는데 이 커런트는 유일하게 변동하는 조건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아주 간단한 가정으로 바이어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제 다이오드가 더 이상 DC 0.7V 소스가 될 수 없어요. 이 DC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변동하는 성분은 이 베이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등가 저항은 R파이라고 부릅니다. R파이. R파이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R파이는 GM을 곱하면 베타 값. 베타는 100에서 뭐 200 혹은 300 사이니까 이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이고 GM이라고 하는 값은 컬렉터의 전류인데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바이어스 기준의 DC 전류입니다. 그 DC 전류를 VT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이 온도에 대한 등가적인 전압입니다. 한 26 혹은 25 밀리볼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GM을 계산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환산하게 되면 알파이는 GM을 베타로 나눈 값이고 자,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베이스 전류를 VT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게 알파의 값이 돼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증폭기 회로에서 커패시터의 동작 특성을 보려면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 특성입니다. 전류를 절대 흘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DC에서 커패시터는 충전 혹은 방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C에서는 충방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전류를 또 굉장히 잘 흘리는 소재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주파수가 낮을 때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류를 잘 흘리는 소재가 되니까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이 좀 극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커패시터입니다. 물론 인덕터도 극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DC에서는 숏이었다가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면 발전하는 특성, 전기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서 인덕터는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커패시터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특성이 약간 달라요. 자,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커패시터,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커패시터는 DC 블락킹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DC를 막아주는 커패시터입니다. DC 블락킹, C는 컬렉터에 있는 거, 베이스에 있는 커패시터가 DC 블락킹 커패시터입니다. DC 블락킹 커패시터는 바이어스 회로,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 회로로부터 AC 신호원의 값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대로 계산을 하고 교류 회로 해석할 때는 연결돼서 신호가 베이스 쪽으로 전달은 되지만 바이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DC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커패시터가 입력과 출력, 베이스와 컬렉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미터에 대한 커패시터는 특성이 독특해요. 이미터에 대한 커패시터는 이름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드백 저항을 DC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AC에서는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는 이미터에 있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DC에서는 커패시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DC에서는 피드백 저항인 RE 저항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데, 교류가 되게 되면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흐를 때 이미터 저항 쪽으로는 흐르지 않고 커패시터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증폭할 때 커패시터 특성이 강하고 전류 쪽,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아서 마치 이미터가 AC에서는 숏이 된 것처럼, 그래서 바이패스라는 거는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돌아서 통과한다는 거니까 이미터 쪽에 전류를 흘리지 않고 통과해서 바로 접지로 연결시키는 커패시터가 됩니다. 자, C 앰플리파이어의 증폭도를 계산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증폭도를 계산하려면 DC적인 요소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폭도는 교류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증폭이 일어나는 특성이라서, 자, 바이어스 회로는 없애야 됩니다.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을 없애면 우리가 바이어스를 왜 계산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어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R파이가 생깁니다. R파이는 베이스 전류,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베이스 전류를 등가 전압인 VT 거의 26, 실온에서 26mV 정도 되는 값으로 나눈 게 R파이 값이 되고 보통 킬오h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이어스를 잡아준 겁니다. 바이어스를 잡아줬고 베이스에 전류가 흘렀을 때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베타 IB만큼 흐르도록 해주는 게 바이어스의 역할입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미약한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전압,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니까 이걸 소신호라고 하는데요.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서 증폭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R파이라든지 컬렉터 쪽에 전류원이 있는 이 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바이어스를 잡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커패시터는 다 숏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숏으로 다 만들어요. 숏으로 만들기 때문에 RE 저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이패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전압원을 그대로 베이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DC 블락킹, DC는 막아주고 AC는 통과시킨다 해서 DC 블락킹 커패시터. 컬렉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려고 하면 등가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등가 회로를 볼 때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등가 회로는 원래 다이오드가 보여야 되는데 이 다이오드는 AC에서 보면 저항처럼 보입니다. 그 저항을 R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R파이. R파이인데 흐르는 전류가 IB일 때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의 I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GM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GM은 알파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로 했을 때 그 V파이에다가 GM을 곱한 값이 또한 IC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1번처럼 구해도 되고 2번처럼 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등가 회로는 뭐라고요?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이미터 쪽은 원래 복잡했는데 저항도 있고 커패시터 있었는데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가 바이패싱을 하기 때문에 접지가 보입니다. 접지가. 그래서 접지로 연결했고 컬렉터 쪽에서는 항상 보면 전류원이 보입니다. 전류원. 자,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RB1 저항하고
RB2 저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VCC는 DC에서는 뭐 12V, 15V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만 AC 시간적으로 변하는 성분을 보면 변하는 성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DC는 12V인데 AC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신호 성분이 없기 때문에 0V처럼 보입니다. 0V처럼 보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접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RB1은 원래 VCC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접지에 연결된 것처럼, 그러면 RB1과 RB2는 병렬 저항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RB1, RB2는 병렬 저항 RB라고 표현해서 이런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등가 회로를 바탕으로 해서 증폭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증폭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자, RB 그 다음에 R파이는 병렬로 되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베이스 쪽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접지는 따로따로 있지만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두 저항은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RB1, RB하고 R파이를 병렬로 계산해서 보면 입력으로 봤을 때 이 RS라는 저항하고 RB, R파이 병렬된 저항하고 전압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S 더하기 RB, R파이 병렬, RB, R파이 병렬하고 나는 입력을 이제 곱해주면 베이스 쪽에 걸리는 전압 V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V파이를 아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를 알 수가 있죠. 근데 IC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접지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압은 위를 플러스 밑을 마이너스로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바라봤던 전압의 극성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다르잖아요. 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 흐른다고 하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회로를 보면 전압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붙이게 되고,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Common Emin Amplifier 트랜지스터는 인버팅 모드로 동작합니다. OPMP에서 공부했던 인버팅 모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IC로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계산해야 될 범위를 보면 이 컬렉터 쪽도 보면 RL하고 RC가 어떻게 되나요? 병렬이죠. 왜냐하면 컬렉터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밑에 접지가 있는데 접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RC와 RL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에서 들어와서 RC, RL을 통해서 GMV파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RC, RL 병렬된 값에서 IC를 곱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이때 I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GMV파이. 이 공식에 있는 것처럼 GMV파이를 곱해주면 돼서 계산을 하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폭도는 입력 대비 출력인데 소문자로 쓴 거 잘 봐야 됩니다. 스몰 시그널에 대한 전압 증폭도입니다.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이 해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복잡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자, RB하고 R파이 병렬하면 RB는 10kg 이상 굉장히 큰 저항값이고 R파이는 1kΩ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저항값은 R파이라고 보면 되겠죠. R파이라고. 그러면 이 값도 R파이잖아요. R파이인데 GM에다가 R파이 곱한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베타가 되잖아요. 베타. 베타가 돼서 GM R파이를 베타로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RS 더하기 R파이는 베이스 쪽에 있는 저항 전체입니다. 베이스 쪽에는 내가 걸어준 소스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때문에 생기는 R파이 저항도 있어요. RB는 어디 갔는가 하면 크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거의 가정해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있는 저항 전체하고 요 저항값은 컬렉터에 있는 저항 전체입니다. 왜? 컬렉터에는 원래 컬렉터 저항이 있었는데 교류로 증폭을 하려고 부하를 달아줬죠. 그래서 R, C, 병렬, RL을 곱했습니다. 근데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전류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전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항의 비율에다가 전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류 차이를 곱해주면 전류의 배율인 베타를 곱해주면 증폭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폭도는 베타가 크면 클수록 증폭도는 커짐을 알 수가 있고요. 알파의 저항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폭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부하저항은 줄어들면 증폭이 잘 안 되고 부하저항을 높여야지 증폭이 잘 된다는 걸 이 근사화된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